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왜 하는 대로 돌려받는다는 말 있죠? 저는 그 말이 진짜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믿었던 사람 둘한테 완전 뒤통수를 맞았는데 다 그대로 돌려받지 뭐겠어요.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고 못된 인간들이 현실에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일이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쯤에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의류 수출업을 주로 하는 엄마 덕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잠시 동안은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엄마가 곧 아빠가 하시던 사업을 이어서 하며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셨거든요. 그 덕분에 제가 고등학생일 때부터는 잘 산다는 소리 꽤 들으며 살았어요. 제 위로는 언니 한 명,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언니는 오빠와 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어요. 엄청 예뻐하기도 했고요. 오빠가 살짝 아스퍼 증후군이 있어서 사회성이 많이 부족한 편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수학만 열심히 했거든요. 언니는 저한테 그런 오빠의 특성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고 사업으로 바쁜 엄마 대신 오빠도 잘 돌봐줬어요. 그런 언니를 저도 많이 도왔고요. 조금 특별한 오빠가 있어서인지 저는 남다른 사람들을 봐도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친구도 많았고 어디를 가나 사람을 잘 사귀었어요. 그러다 대학을 갔는데 과에서 유독 사람들과 못 어울리는 아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수줍음이 많아 보였는데 좀처럼 말을 걸 기회가 없어서 더 마음이 쓰였어요. 그러다 과에서 MT를 갔을 때 그의 옆에 있게 되며 말을 나누게 되었어요. 시무룩한 표정이던 그 아이는 저와 이야기를 하며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MT가 끝나고 난 후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야, 내 이름 김이랑이야. 알고 있는데? 내가 이름 계속 불렀는데 몰랐던 거야? 아니, 네가 내 성은 모를까 봐. 너는 박지혜지? 나 앞으로 너랑 친하게 지내도 될까? 뭘 그런 걸 물어봐. 우리 이미 친구인데. 집에 잘 들어가고 내일 보자. 그렇게 저는 이랑이를 저희 친구들 사이에 넣어줬어요. 이랑이는 저와 친구들과 어울리며 많이 밝아졌어요. 그러다가 3학년 때 이랑이가 편입해서 들어온 친구를 굉장히 무시하고 앞서서 따돌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랑이를 보는 게 불편했어요. 사실 그동안 친구들이 이랑이를 썩 좋아하지 않아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걸 다 흘려듣고 있었거든요. 이랑이한테 편입한 친구를 따돌리지 말라고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너는 나랑 친구면서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애 편을 들어? 솔직히 편입해 들어온 애들 찐따 같잖아. 쟤들도 다 시험 보고 치열한 경쟁 뚫고 들어왔어. 어디가 찐따 같다는지도 모르겠고 네가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아. 너 이제는 내가 싫은 거구나? 어쩐지 요새 나 위로해줄 생각도 안 하고 나랑 말도 잘 안 하고 그럴 줄 알았어. 황당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터뜨린 이랑이는 그대로 자리를 떴고 며칠 동안 저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랑이가 자기한테 제 흉을 봤다며 오히려 이랑이를 피했어요. 한 달쯤 지나고 이랑이는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순간 너한테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 내 편 들어주기를 바랐거든. 나 이제 싫어진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거 됐으니까 앞으로 편히 지내.
저는 이랑이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 같아 안 됐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더 이상은 큰 트러블 없이 대학 생활을 마치게 됐는데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이랑이가 이러더라고요. 네 덕분에 내 대학 생활이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 나는 네가 진짜 부러웠어. 친구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나보다 이쁘고. 이랑이 너 키 크고 이쁘잖아. 그리고 미모에 관한 건 주관적인 거야. 나는 사람은 다 각자 예쁘다고 생각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진짜 좋은 친구야.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희는 이따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랑이가 항상 저를 과하게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원래 성격이라니 했어요. 이랑이가 뭐든 과장을 잘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30대가 되고 해외를 가게 된 친구도 있고 결혼을 하며 거주지를 옮긴 친구도 있어서 더 뿔뿔이 흩어졌네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한 3년 정도 만났던 사람이셨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말을 하자 이랑이는 엄청 탄성을 지르며 축하한다는 말을 100번은 한 것 같아요. 결혼 전 예비 신랑을 소개하는 모임에서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들이 얼굴을 비췄고 다들 저를 축하해줬어요. 이랑이는 계속 웃는 눈을 하고서 저한테 부럽다는 말을 몇 번이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3차례나 해서 잘 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그만하자고 해도 말이죠. 너 진짜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네가 너무 괜찮고 똑똑하고 예쁘니까 저런 사람을 만났겠지? 직업도 변호사고 인물도 좋고 어디서 저런 남자를 만난 건지 나도 알려주면 안 돼? 엄마 친구분이 건너 소개해 주셨어. 소개팅으로 만난 거지 뭐. 너는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능력 있으니까 저런 사람을 만나는 게 가능하구나. 역시 대단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랑이가 은근히 저를 깎아내린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냥 흘려버렸어요. 이랑이가 하도 저와 제 남친을 따로 만나 밥을 사주고 싶다고 졸라서 할 수 없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친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랑씨, 저는 지혜 집안이 평범했어도 지혜랑 결혼했을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못한 환경이었어도요. 저는 지혜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혜 멋있잖아요. 포용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성철 씨가 지혜 집안 보고 만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지혜 정말 괜찮은 애예요. 제 친구여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완전 잘 만났어요. 저도 언젠가 이런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겠죠? 이랑이는 늘 남자와 만났다 헤어진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늘어놓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자의 직업이나 집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후 이랑이가 저한테 좀 가시를 세운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상견례도 해야 하고 회사 일도 많아서 크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시댁분들은 크게 모난 데 없이 무난한 사람들 같았어요. 저희처럼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야 운이 좋아서 좀 더 많은 걸 누리는 것일 뿐이니까요. 제가 엄마 아빠나 그보다 더 윗세대인 집안 어르신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운이 따라줘야 일도 풀리는 게 있잖아요. 이건 엄마도 늘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엄마도 집안 다른 친척분들도 남친 집안이 좀 어려운 것도 크게 개의치 않으셨어요. 남친은 우리 오빠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바라봐줘서 좋더라고요. 형님은 진짜 수학 되게 잘하시나 봐.
그러니까 대학 연구원으로 있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사회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 거지. 아주 우수한 분이신 것 같아. 맞아. 우리 오빠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야. 그걸 알아주니 너무 고마운데 내가 형이 없잖아. 결혼하면 진짜 형처럼 생각하며 살 거야. 말만이라도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는 남친에게 한 번 더 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 엄마가 아주 심각해지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그 당시 집에 거의 못 들어오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의류뿐 아니라 여성 액세서리랑 화장품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서 일이 많이 바쁠 때였거든요. 지혜야, 니네 신혼집 말인데 평수를 좀 줄여서 해도 될까? 아니면 내가 단기 월세 들어갈 수 있는데 알아보고 거기 잠깐 있다가 이사를 하든지. 요새 회사가 돌아가는 게 좀 빡빡하구나. 우리도 당분간 지출을 좀 줄였으면 해. 정말 미안해. 네 결혼인데 일이 이렇게 돼서. 내가 너무 무리를 해서 일을 벌였나 싶기도 하네. 엄마가 사업에 대해 이렇게까지 어렵게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 적잖이 놀랐어요. 하지만 그 즈음에 다 경제가 안 좋다는 말들이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엄마가 사업 때문에 저렇게 애쓰시는데 제가 저 좋다는 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야, 엄마. 그런 말 마. 괜찮아. 사실 우리 그 집 없어도 돼. 나도 상철 씨도 돈 버는 사람들이고 모아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걱정 마. 정말 미안하다. 우리 집 결혼해서 살 집 정말 근사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거 아니어도 엄마가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괜찮아. 상철 씨도 다 이해해, 이 정도는. 저는 남친한테 곧 이 말을 전했고 남친도 괜찮다고 했어요. 신혼집 우리가 평생 살 집도 아니고 그 정도야 우리끼리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장모님 지금 많이 어려우셔? 정확히 말씀은 안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 안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아파트 안 해주실 분 아니거든. 나는 엄마가 회사에서 밤 새우시는 날이 많아서 그게 더 걱정이야. 사업하다 보면 다 그럴 때가 있나 보더라고. 그래도 오랫동안 잘해 오셨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더 잘해드리자. 장모님 잠깐이라도 스트레스 푸실 수 있게. 저는 정말 남친한테 고마웠고 든든했어요. 이런 게 결혼이구나 싶었고요.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말이죠. 물론 언니랑 형부도 있었지만 제 옆에서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갈수록 더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너무 잠을 안 주무시고 일만 하셔서 그런지 한때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시기도 했죠. 다행히 뇌나 심장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지만 엄마는 며칠간 깨어나지를 못하셨어요. 그때 오빠는 미국에서 한 달간 학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없었고 언니와 형부,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왜 엄마가 못 일어나시는지 물어보았죠. 이게 좀 애매한데 잠깐 동안 숨이 멎으셨거든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한 건 더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저희는 너무 애가 타고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남친은 연락이 잘 안 됐고요. 엄마가 쓰러지시고 5일 만에 저를 찾아온 남친은 표정부터가 전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기서 끝내자. 더는 안 될 것 같아. 갑자기 왜?
아니, 뭐 때문에 이러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심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남친은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혼자 그렇게 결심한 것 같더라고요. 남친의 싸늘한 표정과 말투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윤성철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꼭 처음 보는 사람 같더군요. 남친은 아주 차갑고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너네 지금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잖아? 내가 미쳤다고 너랑 만나겠어? 나는 사실 평범한 직장인한테 관심 없어. 근데 소개해준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네 집인데 사업 잘 돼서 아주 탄탄하다고. 내가 이 험한 변호사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재력이 필요하거든. 니네 집 정도면 나 괜찮은 사건도 물어다 줄 수 있고 장차 내가 큰 로펌 파트너 변호사 되는 데에도 힘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글렀잖아. 니네 엄마 저렇게 반병신 돼서 누워있는데 여기서 일어날 수 있겠냐? 나는 그런 판단은 되게 빠른 편이고 여태 그걸로 실패한 적 없어. 그리고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나 너처럼 오지랖 부리는 성격 완전 싫어. 네가 무슨 세계 평화라도 책임졌어? 반장병 걸려서 이거저거 다 참견하고 챙기고 그런 거 난 딱 질색이야. 그런 너 참았던 거 니네 그 수학 덕후 같은 찌질이 오빠 참은 것도 다 네 엄마 능력 하나 때문이었어. 근데 어떻게 내 노력이 이렇게 무참히 깨질 수 있냐? 나 더는 이런 거 싫어. 그러니까 그동안 나한테 보여준 성철 씨 모습이 다 가짜라는 거네? 야, 말은 똑바로 하자. 나도 내 인생 위해서 공들인 거야. 전에 니네 사업 힘들다고 해서 가슴 철렁했는데 아닌 척하느라 진땀 흘렸다. 솔직히 그렇게 오래 잘 운영했고 탄탄한 회사면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니네 엄마 넘어지는 거 보고는 딱 결심이 섰다. 사람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 지금 니네 엄마 깨어나지도 못하잖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망하는 징조야. 그럼 내 말 알아들었지? 나 간다. 다시는 보지 말자. 남친의 저런 말과 행동이 믿기지 않아 저는 다시 연락을 해봤죠. 남친은 딱 부러지게 말하더라고요. 저희 집 이용해서 인생 역전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돼서 열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아, 이제 정말 유부녀라도 꼬셔야 하나 싶고 너 때문에 버린 시간 생각하면 아까워서 미치겠다. 어디서 또 부잣집 여자를 찾아야 되지? 윤성철, 너 이런 인간이었어? 이렇게 말종이었던 거야? 나는 네가 변호사라서 좋았던 거 아니야. 네가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고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이라서 결혼도 결심했던 거야. 나 너 만날 때 네가 변호사라는 것도 몰랐어. 엄마가 말 안 해줬거든. 근데 너는 나랑 만난 시간을 버렸다고 하는 거야? 그래, 그렇다고 쳐. 네가 내 조건 때문에 만났다고 치자고. 근데 그동안 정이라는 게 쌓이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언니랑 형부, 오빠도. 근데 어떻게 이래?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너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지혜야, 너 진짜 순진하다. 내 말 잘 들어. 예의가 밥 먹고 살게 해주는 거 아니야. 예의가 내 인생 성공시키는 거 아니라고. 나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집안에 환자 하나 있으면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냐? 니네 사업도 멈춰 있는데 돈까지 들어가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밑 빠진 독에 부을 일 있어? 의린이 예의 찾다가 나도 같이 죽는다고. 또 니네 그 수학 덕후 상병신 오빠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너나 그런 거 지키며 살아. 이제 네가 어떤 놈인지 확실히 알았어.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이라는 거. 우리 오빠가 뭐가 어쩌고 저째?
너보다는 100배 나은 사람이 우리 오빠야. 너 같은 소시오패스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너야말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남친은 그런 저를 계속 비웃고 빈정거렸고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 잘못 본 제가 너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배신감에 치가 딸렸어요. 아무리 저랑 파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평소 잘 못 지내던 사람도 힘들 때는 이러지 않잖아요. 뭐 저랑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같이 짐지기 싫으니까 파혼할 수 있어요. 그보다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저희 가족을 모욕한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 빨대를 꽂으려 했던 기생충 같은 놈과 헤어지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언니와 형부한테 했어요. 언니도 형부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만에 언니가 먼저 입을 뗐어요. 지혜야, 이렇게 그놈에 대해 알게 된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아니면 우리 다 감쪽같이 속아서 그놈 정체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 처제. 이런 상황에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나쁜 일에도 좋은 게 있다고도 하잖아.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자. 회사에서는 이사님들이 힘을 내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한테 수시로 연락을 주시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 말들이 어찌나 고맙고 힘이 되던지요. 엄마는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야 눈을 뜨셨어요. 차라리 제가 겪은 걸 못 보신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엄마는 눈을 뜨자마자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언니랑 형부, 오빠 걱정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회사 걱정을 하셨어요. 엄마가 깨어났다는 소리에 이사님들이 달려와서 걱정 말라고 그저 몸만 잘 추스르라고 신신당부하셨네요. 그 사이 병원에서 알아낸 건 엄마가 잠시 숨이 멈췄을 때 뇌로 산소 공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왼쪽 팔이 잘 안 움직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재활치료 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랐어요. 엄마는 다른 검사들을 병행하며 재활치료를 받으셨고 거의 3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퇴원하고 집에 온 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엄마는 제 파혼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보아하니 이사님 중 한 분이 실수로 말을 흘리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알게 되실 거였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엄마, 괜찮아. 뭐가 미안해? 나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엄마는 완전히 회복할 생각만 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을 수 있냐? 내가 사업하며 별별 사람 다 만나보긴 했다만 그 정도로 못된 놈은 못 본 것 같다. 그래, 이번 일로 네가 나쁜 사람 하나 걸러냈다고 생각하자. 어찌 보면 내가 아픈 바람에 한 사람 정체를 똑바로 알게 됐구나. 지혜 너 자책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사람 잘못 봐서 이런 일 생겼다고 절대 그러지 마. 그런 인간들일수록 웬만한 사람들은 알아보기 힘들어. 완전히 자기를 감추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딴 인간 때문에 네 시간들 망치지 말고 상처받지도 마라. 그러면 얼마나 네 인생이 아깝냐. 응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처음에야 내가 좀 한심한 생각도 들었는데 나쁜 건 그 자식인데 왜 내가 자책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 엄마 말대로 우리 집 식구들 아무도 그 인간 정체 못 알아봤잖아. 그렇게 자신을 싹 감추는데 어떻게 알겠어. 나 엄마 말대로 내 인생 더 재밌게 만들 거야. 엄마도 완전히 건강해지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이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잖아. 엄마가 그동안 쌓아놓은 인덕이 있어서인지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했어요. 그 덕분에 저희는 오히려 고비를 무사히 넘기며 엄마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죠. 그래도 엄마가 회사 일로 통화할 때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아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봤어요. 엄마, 회사 자금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거야? 내가 적금 들어놨던 거라도 깨서 보탤까? 엄마 필요하면 말만 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네 돈을 왜 쓰니? 그럴 만큼 힘든 것도 아니고. 지금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 돕겠다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쉽게 쓰러지지 않아. 근데 내가 아프다고 손 놓고 치료만 받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저런 논의도 하는 거야. 진짜 괜찮은 거지? 엄마 이제 혼자만 짐지고 있지 말고 우리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줘. 그래야 언니도 형부도 나도 할 수 있는 걸 하지. 우리 지혜가 이렇게 어른스러운 줄 미처 몰랐네. 그저 막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괜찮아. 그리고 네 말대로 어려우면 다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제가 기특하다며 다 큰 제 엉덩이를 툭툭 두드려 주셨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 저 나름대로 엄마 회사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봤죠. 그랬더니 정말 망할 위기는 아니더라고요. 언니와 형부도 따로 알아봤는데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언니와 형부는 그날도 저한테 파혼한 거 정말 잘된 거라고 했어요. 야, 무슨 변호사라는 게 그러냐? 변호사들 이미지 나빠지겠다. 진짜 어쩜 그렇게 찌질한 말종이 있을 수 있어? 지혜 너 이거 완전 잘된 일이야. 맞아. 처제. 나는 처제가 너무 아까웠다고. 이번 일 겪으며 안 게 뭔 줄 알아요, 형부? 나는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제 배경 보고 친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저랑 SNS도 끊어버리고 연락 안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 만나서 저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하던 여자 후배 하나 있었는데 걔 SNS 아예 저한테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런 애들 나중에 우리 엄마 완전 회복하고 나서 다시 접근할 수 있어. 그래도 받아주지 마. 지혜 너 그동안 그런 애들도 다 받아주고 지냈잖아. 이제 그러지 말라고. 언니는 저의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하며 저랑 연락 끊은 사람들 다시는 받아주지 말라고 했어요. 제 파혼 이야기는 친구들도 하나둘 알게 됐어요. 정말 저랑 친했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전남친을 비난했어요. 저 대신 막 욕도 해줬고요. 그런 친구들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 이랑이는 없었어요. 그토록 저를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고 부러워했던 이랑이는 저희 집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이후로 연락 한번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저를 깎아내리던 걸 떠올리며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했네요. 물론 씁쓸한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그 친구 기분에 맞춰 그 친구가 저한테서 멀어진 걸로 마음 쓰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저에 대해 판단한 것에 동의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접했어요. 대학 동창 중 드문드문 연락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중요한 일이라며 문자를 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유정이라는 친구였어요. 유정이는 만나자마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지혜 네가 되게 잘 챙겨주던 이랑이 있잖아. 김이랑 걔 너한테 연락 안 했지? 걔 나한테 연락 안 한 지 꽤 됐어. SNS도 차단했는지 안 보이던데. 왜? 무슨 일이야? 야, 걔 결혼한다고 하더라.
나한테 모바일 청첩장 왔어. 근데 상대가 누군지 알아? 너랑 깨진 그 남자, 그 변호사, 윤성철. 걔 이름 딱 박힌 걸 보내왔다니까? 아니, 내가 너랑 연락하는 거 알 텐데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청첩장을 보낼 생각을 하니? 나 말고도 모바일 청첩장 받은 애들 중에 너 그 남자랑 깨진 거 아는 애들 있거든.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애들 다 미쳤다고 흥분했잖아. 근데 더 웃긴 거 뭔 줄 아니? 아무도 이랑이한테 그 남자 어떤 놈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네가 어떻게 깨졌는지 이랑이 정확히 모르나 보더라고. 그냥 너랑은 마음이 안 맞아서 정리됐고 그래서 지랑 만난 줄 아나 보더라. 근데 나도 걔한테 그놈 어떤 놈인지 안 알려줬어. 왜인 줄 알아? 이랑이 걔 대학 때도 뒤에서 너 엄청 싣고 다녔거든. 자기보다도 안 예쁘고 키도 자기가 더 큰데 왜 사람들이 너만 좋아하냐고. 야, 이게 바로 끼리끼리라는 건가 봐. 저는 솔직히 꽤 충격을 받았어요. 이랑이가 제 전남친과 결혼한다는 것보다 뒤에서 저를 그렇게 욕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 스토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따로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이랑이와 제 전남친을 성토하고 난리도 아니라더군요. 이랑이 말로는 제 전남친이 자기를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었다고 했다네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결혼하기로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결국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지게 됐다고요. 저랑 깨진 걸 알고 먼저 연락을 한 건 이랑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 없고 자기 사랑을 만난 거라는 거야. 야, 그래.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눈에는 왜 이랑이가 널 이겨먹으려고 이러는 걸로만 보이냐? 너 변호사 만난 거 다 집안 덕분이라고 엄청 까고 다녔거든. 나 진짜 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 그랬는지 알게 된 것 같다. 지 이제 변호사 와이프 된다고 엄청 힘들어간 거 알아? 나 진짜 인간한테 이렇게 치 떨리는 거 처음이다.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알아? 네가 결혼할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우리랑 저녁 먹었잖아. 그런 거 하겠다는 거야. 단톡방에 있는 애들 다 안 나간다고 했지. 미쳤냐? 걔들이 사주는 걸 얻어먹게? 그러지 말고 나간다고 해. 가서 걔들이 사주는 비싼 거 다 얻어먹어. 내가 제대로 복수하는 거 보여줄 테니까. 유정이는 친구들한테 제 말을 전했고 친구들은 그러면 자기도 나가서 그 연놈 당하는 걸 보겠다고 했다는군요. 저는 유정이와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쯤 늦게 약속 장소로 갔어요. 저만치 이랑이가 제 전남친의 팔짱을 끼고 눈웃음 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랑이는 멀리서도 들릴 만큼 흥분한 목소리로 크게 말했어요. 니들 우리 결혼식에서 축하해 줄 거지? 여기 나와서 밥까지 먹었으니까 꼭 그래야 돼. 그리고 우리 성철 씨한테 좋은 수인 같은 거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이 밥 니네 그냥 먹는 거 아니야. 얘들아, 내가 변호사 와이프야. 웬일이니? 정말 꿈만 같다. 그때 제가 테이블 앞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꿈을 이루게 돼서 축하한다. 그렇게 나보고 부럽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엄마 능력 덕분에 잘 나간다고 깎아내렸던 박지혜를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네가 연락통 없어서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왔어. 그 순간 이랑이와 전남친의 표정은 완전 썩었어요. 그 꼴이 하도 가관이라 친구 하나는 픽 웃을 정도였죠. 이랑이는 틱 위에 예쁜 표정을 지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 지혜야, 어떻게 왔네? 연락이 됐구나? 근데 네가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절대 상철 씨가 양다리 아니었다는 거야. 이해하지? 이런 상황? 그 말에 친구들은 하나같이 비웃고 어이없다는 듯 두 사람을 노려봤어요.
유정이가 한마디 했죠. 너야말로 되게 웃기는 거 알지? 우리랑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지혜랑 자주 못 만나는 애들한테만 청첩장 돌린 거잖아. 뭐? 축가? 웃기지 마. 오늘 밥값 우리가 알아서 낼 거고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어쩜 그렇게 인간이 뻔뻔하니? 네 옆에 있는 인간만큼이나. 그 말에 이랑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저는 전 남친을 보며 비웃었어요. 야, 네가 만나겠다는 부잣집 딸이 쟤야? 쟤가 부잣집 딸이라고 그러디? 너 이랑이네 집 조사는 웬만큼 했을 텐데. 완전 속았나 보다. 무슨 소리야. 이랑이 아버지 완전 잘 나가는 투자가셔. 지금 잘 되고 있는 IT 기업들에도 투자해서 이익도 많이 보셨고. 골프장도 갖고 계신다고. 니네 집이 아무리 그렇게 됐어도 친구들 앞에서 이랑이 깎아내리는 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최소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이랑이네가 현재 살고 있는 낡은 빌라와 거기서 나오는 이랑이와 그 식구들 사진을 전 남친 앞에 던졌어요. 이렇게까지 망신 주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저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렇구나. 너한테 그렇게 말했구나. 그런데 어쩌니? 쟤네 아버지 그 투자 말아먹어서 완전 빈털털이 된 지 좀 됐어. 우리 대학 때부터 가세가 점점 기울었다고. 제가 하도 우는 소리에서 우리가 십시일반 돈 모아준 적도 있어. 그리고 좀 괜찮아지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코인에 돈 잘못 태워서 작년에 싹 말아먹었다던데? 너한테는 대단한 척 포장했구나. 너한테 데려갔던 그 집 말이야. 거기 다른 사람한테 빌린 거야. 내가 흥신소통해서 다 알아봤거든? 너도 궁금하면 해봐. 변호사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너는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보는 게 없니? 그러니까 우리 집이 금세 망할 줄 알고 지 정체를 드러냈겠지만 전 남친은 이랑이 집 사진을 보고 완전 얼빠진 표정으로 이랑이를 쳐다봤어요. 이랑이는 아니라고 고개만 흔들더라고요. 이랑이가 너 수임도 잘 물어다주고 나중에 파트너 변호사 되게 힘도 써주겠다고 했나 보네. 이랑이 부모님도 그러셨을 테고. 그야 변호사 사위를 본다는데 그 거짓말 안 하겠어? 쟤네 부모님 그간 살아온 거 보면 그 정도 거짓말은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할 사람들이야. 제 엄마도 맨날 투자 사기쳐서 뒤통수 치다가 한 번 잘못해서 폭삭 망했거든. 지금도 고소한다는 사람들 피해 다닌다더라. 그런데 변호사 사위 있어봐. 이제 그 사위 믿고 그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고 다시 사기도 치겠지. 쟤네 아빠라고 다르겠어? 네 이름 팔아서 지가 코인으로 망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코인 태워 망하게 할 사람이야. 야, 웃기지 마. 내가 널 버렸다고 지금 이러는 거지? 너 뒤끝 진짜 쩐다. 인생 왜 그러고 사냐? 너야말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랑아, 얘는 돈밖에 안 버는 애야. 나랑 마음이 안 맞아서 헤어진 게 아니고 우리 집 망한 줄 알고 헤어진 거라고. 이랑이는 결국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떡하냐며 자기 이제 호강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서 말이죠. 친구들은 어이없어 못 봐주겠다는 표정이었고 전 남친만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야, 너 진짜야? 그 집 너네 집 아니야? 이랑이는 이 자리에서 말 못할걸? 그러니까 네가 다시 알아봐. 아, 그리고 내가 굳이 이런 말 좀 해야겠는 게 우리 엄마 지금 완전 건강하시고 회사 잘 되고 있어. 우리 엄마 회사 여성 액세서리랑 화장품 분야로 잘 확장하셨다고. 그럼 나는 전할 말 다 전했다.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쏠게. 다른 데로 가자. 그렇게 친구들과 나오는데 뒤에서 둘이 울부짖으며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친구들도 저도 너무 어이없고 허탈해서 기막힌 표정만 지었네요. 그날 다른 식당에서 밥 먹으며 친구들은 세상에서 제일 통쾌한 장면을 봤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유정이는 진심 어린 조언을 했어요. 야, 너 사람 좋은 거 우리 다 아는데 진짜 쟤들은 상종하지 마라.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 만든 것도 다 헛수고야. 알았지? 내가 네 성격 다 알아서 하는 말이야. 쟤들 받아줄까 걱정돼. 이제 안 그래. 나도 배운 게 있는데 설마 아니 쟤들 상종하겠니? 끊고 갈 인간은 끊고 가는 게 맞더라.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애들이 이랑이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었을까? 뭔가 촉이 쎄했던 거지. 사람 촉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공주같이 굴어서 싫었던 것보다는 저런 뒷모습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하다. 저는 그날 친구들과 꽤 깊은 이야기까지 했고 앞으로 좀 더 자주 연락하며 살자고 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바로 이랑이었어요. 너 진짜 못된 년인 거 알아? 내 인생 망치려고 그 자리에 와서 남의 정체 다 까발리고 너 때문에 상철씨랑 깨졌단 말이야. 책임져. 너 정신 차려. 결혼했어도 걔는 바로 너랑 이혼했을 거야. 어쩌면 너 고소했을지도 몰라. 자기 속였다고. 걔 그런 놈이야. 그리고 너도 걔한테 거짓말 했잖아. 너, 네 연봉도 속였지? 그런 식으로 결혼해서 얼마나 갈 것 같아? 쟤는 우리 엄마 아프고 회사 좀 힘들다는 것만으로도 나랑 파혼한 놈이야. 넌 그렇게까지 그런 놈하고 결혼하고 싶니? 난 진짜 네가 싫어. 너처럼 착한 척하는 인간 진짜 싫다고. 내가 너랑 좋아서 친구한 줄 알아? 이 나쁜 년아.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더 이상 상대하지 않기로 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 후 전 남친은 제 직장으로 찾아와서 아주 비굴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야, 네 덕분에 나 상해 당할 뻔한 거 면했다. 정말 고마웠어, 지혜야. 그건 네가 아직도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 내가 잘못되는 거 원치 않아서 내 결혼 막아준 거잖아.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 우리 이전 일은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어? 야, 이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지랄하고 자빠졌다고 하는 거야. 나는 너네한테 복수하라고 한 것뿐이지 너 따위의 인생이 어찌되든 상관없어. 이럴 줄 알고 친구들이 너 받아주지 말라고까지 했어. 너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거 우리 집 안 망하고 잘 나가서잖아. 너란 인간 끝을 다 봤는데 이따위 연기가 먹힐 거라고 생각해?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너 연기 잘 못해. 다 보인다고. 네 속이. 너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헛소리하거나 나한테 연락하면 나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네 로펌에서 잘리고 변호사 세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왜 이래 지혜야. 너답지 않게. 네가 나 받아만 줘. 그러면 내가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니네 집 종노릇이라도 할게. 어? 내가 너한테 했던 말 잊었어? 너 인간 쓰레기 폐기물이라고 했잖아. 너는 우리 집 걸레만도 못한 자식이야. 내가 지금 바로 니네 로펌 대표 변호사한테 전화라도 넣을까? 어? 하며 제가 전화하는 신용을 하자 그 인간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그놈 인생을 진창을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덜 됐으면 저러고 사나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툭툭 털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저 인간 인성에 대해 소문이 나버려서 로펌 시니어 변호사들 귀에까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랑이가 자기가 돈 없다는 걸 알고 쳐버렸다는 얘기를 그쪽 변호사한테 흘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놈한테 불만 있던 동료들까지 이런저런 증거를 주워 모아서 위에 보고를 해버렸다네요. 이랑이는 친구들이 완전 등을 돌렸고 전 남친 놈도 회사에 발붙이지 못하고 나와서 지방에 개인 사무실을 열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년놈들 소식을 건너 들었고 그 이후 제 할 일하며 잘 살고 있어요. 엄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엄마 사업은 모두 안정권에 접어들었어요. 애초에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제3국들을 목표로 한 건데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도 높고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 데다가 호감도도 높아서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는 전처럼 무리하지 않으시고 건강관리 잘하며 지내고 계세요. 저랑 단둘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요. 저는 남자보다 엄마랑 지내는 게 더 재미있어서 다음 달에도 엄마와 둘이 후쿠오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온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려고요. 저는 요즘 요가에 푹 빠졌어요. 심신 안정에도 좋고 몸 전체가 유연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의 앞날을 위해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물론 저를 도와줬던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요. 사실 남자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 쉽게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전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도 생겼고요. 지금은 엄마 옆에서 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게 전부예요. 언젠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으려나요? 잘 모르겠네요. 언니와 형부를 보면 세상에 나쁜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남자들도 많다는 건 알지만 여전히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질투를 품고 상대를 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랑이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질투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사에 자신과 비교하니까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저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해요. 저도 저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고 예쁜 애들 천지라서 비교하려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결코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랑이를 보면서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걸 감사하며 살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쥐의 심정으로 파혼을 했어요.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살아오면서 굴곡이 많았어요. 젊은 나이에 정말 많은 걸 이루기도 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많은 부침보다 이번 파혼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무래도 내 가족과 연관된 일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싸울 때 가족을 건드리는 건 반칙이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제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개싸움이 되더라도 어떻게든 이겨야죠. 저희 집안에는 좀 복잡한 가족사가 있어요. 이건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 사람들은 흔히들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저희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었대요. 무슨 재주로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집 살림으로는 모자라 두 집, 세 집, 네 집 살림까지 하셨던 분이거든요. 전국 각지에 현재 부인을 두고 자식까지 줄줄이 낳았으니
부정적인 면으로 대단한 분이셨죠. 그 바람에 본처였던 저희 할머니는 몸고생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그런 어머니를 보고 살아야 하는 저희 아빠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죠. 할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셔서 한창 건설 붐이던 시절엔 돈을 꽤 버셨지만 워낙 돌봐야 할 가정이 많아서 그런지 모아둔 돈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여기저기에서 유산을 달라고 달려온 첩과 자식들 때문에 할머니와 아빠 손에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할머니가 생활력이 강한 분이셔서 아빠는 어릴 때부터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대요. 할아버지가 자주 집을 비우시기 때문에 어린 아들과 둘이 사는 게 걱정이었던 할머니는 남는 방에 하숙을 치셨어요. 처음엔 근처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한 명을 들이셨는데 얼마 뒤 같은 학교 학생이 2명 더 들어오면서 본의 아니게 대학생들의 하숙집이 되어버렸어요. 젊은 남학생들이 셋이나 있는 집이라서 치안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죠. 그러다가 뒷집을 싼 값에 사들이면서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하숙집을 운영하게 되셨어요. 그 덕에 아빠는 대학생 형들한테 무려 거해도 받을 수 있었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년도 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갓 20을 넘긴 듯한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찾아온 거죠. 할아버지의 마지막 첩이었던 거예요. 저희 아빠와 5살 차이밖에 안 나는 어린 여자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할머니는 뒷목을 잡으셨어요. 당시 저희 아빠는 17살이었고 여자는 22살이었거든요. 뭐든 시키시는 일은 다 할게요. 제발 저랑 우리 아기 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어린 딸이 부모 또래의 유부남 아이를 갖자 여자의 친정에선 집안의 수치라며 배가 부르기 전부터 집에 숨겨두고 바깥 출입도 못하게 했다더군요. 그리고는 출산을 하자 100일도 안 돼 입양을 보낼 계획을 하셨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식구들 몰래 도망을 친 거예요. 출산 때문에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몰랐던 여자는 저희 할머니를 통해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고는 망연자실했어요. 자신과 아들을 받아줄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게 남편의 어린 첩까지 품으셨다는 거예요. 남편보다 더 미워해도 모자랄 첩을 말이죠. 엄동설한에 핏덩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겠어? 그냥 여기서 지내. 대신 우리 바깥 양반과의 관계는 철저히 비밀로 하라고. 그렇게 할아버지의 어린 첩은 사별하고 이모 집에 들어온 외조커로 정리가 됐어요. 여자는 할머니를 도와 하숙집 일을 하면서 아기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2해 뒤 할머니 집에서 하숙을 하던 의대생과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불륜으로 애까지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집안이 어디 있겠어요. 의대생은 자기 부모님께 거짓말까지 하고서 결혼을 감행했어요. 아기가 자기 애라고 말이에요. 대개 이런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의 변심으로 파경을 맞기 마련인데 의대생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이후로도 별탈 없이 잘 살았어요. 명절 때마다 부부가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갔고 그 외에도 수시로 할머니를 찾아와 김장도 같이 담그고 할아버지 제사도 함께 지낼 정도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할머니 댁은 어린 첩의 친정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래서인지 저희 아빠도 그분을 경순 누나라고 부르며
친누나처럼 잘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연은 저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이어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복잡한 가정사로 힘들었던 아빠는 애초에 결혼 생각이 없었대요. 독신으로 살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저희 엄마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셨다더군요. 건축학과를 나온 아빠는 건설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아빠는 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시는 바람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아빠가 그렇게 증오했던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거의 없어요. 늘 엄마와 둘이 찍거나 할머니 그리고 경순고모랑 찍은 사진들 뿐이죠. 그래도 아빠가 할아버지와 달랐던 건 여자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 인생의 여자는 저희 엄마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집에 돌아오실 때면 엄마한테 참 잘하셨어요. 값비싼 선물은 물론이고 엄마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셨거든요. 딸인 저보다도 더 아내를 사랑하셨으니 말 다 했죠. 하지만 그렇게 남편 사랑을 받던 엄마는 제가 6학년이 되던 무렵 자궁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아빠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경순 고모부를 통해 엄마의 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은 아빠는 바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엄마 옆에서 병수발을 하셨어요. 암 환자한테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이고 집안 살림도 아빠가 대신하고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려고 애를 쓰셨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년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 앉아있던 아빠의 모습은 어린 제 눈에 보기에도 참 안쓰러웠어요. 마치 살아야 할 의미를 잃은 사람 같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동안 아빠는 마치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지냈어요. 그때 아빠를 일으켜 세운 건 다름 아닌 경순 고모였죠. 네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세상에 부모라고는 너밖에 없는 네 딸 혜림이는 어쩌라고. 네 처 잃고 힘든 거 누가 모르니? 그래도 넌 부모잖아. 네 새끼를 돌봐야 하는 부모라고.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혜림 엄마 심정이 어땠겠니? 죽어서도 딸 걱정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누나, 난 자신 없어. 나는 누나처럼 강한 사람도 아니라서 자신이 없다고. 혜림이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나 그냥 혜림 엄마 따라서 가고 싶은 생각뿐이야. 방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빠가 죽고 싶다는 말도 충격이었지만 나는 안중에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짝 하고 살을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라고요. 경순고모가 아빠의 뺨을 때린 거였죠. 너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그러고도 아빠니? 어떻게 자식을 나 몰라라 하고 죽은 아내 따라갈 생각을 해? 너도 네 아빠랑 똑같아. 하나도 안 틀리다고. 자식을 낳을 줄만 알지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라곤 하나도 없는 게 딱 네 아빠야. 넌 재혼하면 그만이지만 혜림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를 잃었어. 세상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엄마를 잃었다고. 그런 아이 앞에서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 투정밖에는 안 돼. 몇 해 전에 너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네가 뭐라고 했니? 세상에 반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라고 했지. 자식한테 엄마는 그런 존재야. 혜림이는 그걸 잃었다고. 그러니까 투정 그만 부리고 일어나. 어서. 평소 온화한 성격인 경순고모는 그날만큼은 사나운 호랑이 같았어요. 경순고모 때문이었을까요? 아빠는 얼마 뒤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차리셨거든요. 다시 일을 시작한 아빠는 엄마가 암에 걸리기 전처럼 바쁜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해외 출장도 많아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죠. 그럴 때마다 경순 고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우리 집엔 아들이 둘이잖니. 대학생 아들 하나에 50이 다 되는 큰아들. 남편이 나이 들면 아들처럼 느껴진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 하는 짓이 20살짜리 아들이랑 똑같아. 그래서 그런가? 나도 딸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딸이랑 같이 쇼핑도 하고 시장 가서 떡볶이랑 순대도 사 먹으며 수다도 떨고 싶거든. 혜림이가 고모랑 그런 거 해주면 좋겠는데 혜림이 생각은 어때? 엄마 잃은 아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경순 고모의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고모 앞에서 만큼은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경순 고모는 그런 저를 마치 딸처럼 돌봐주셨고요. 여성용품 구입은 물론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을 때도 아빠 대신 와주셨죠. 그래서 제 중고등학교 동창 중에는 경순 고모를 저희 엄마로 아는 애들도 꽤 있어요. 여느 집 엄마와 딸처럼 쇼핑도 함께하고 심지어 휴대폰에 저장된 셀카에도 둘이 찍은 게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경순 고모네 식구들이 가족여행을 떠날 때도 저는 당연히 포함이었어요. 고모부가 의사라서 저희 아빠만큼이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었던 탓에 경순 고모랑 고모 아들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많았어요. 덕분에 저는 외로움을 모르고 자랄 수 있었죠. 저는 6살 때부터 발레를 했는데 다행히 제 적성에 맞아서 일반 중학교를 거쳐 예고 무용과에 다니게 되었죠. 아시다시피 예능 분야는 돈도 많이 들지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 지원이라는 게 대개는 돈이지만 무용 쪽은 그 외에도 무대 의상, 화장, 체중 관리, 그리고 지도 교수님 선정 등 학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죠. 엄마도 없고 아빠도 1년에 반은 해외에서 보내는 처지였던 저로서는 막막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도 경순 고모가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친구들 엄마보다도 더 극성스럽게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거든요. 덕분에 예고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다른 걱정 없이 발레만 할 수 있었어요. 과 특성상 먹는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없어서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는데 경순 고모는 그런 저를 위해 저칼로리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죠. 그런 고모의 희생 속에 저는 대입 실기시험을 앞두게 되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합격할 걸로 예상되었어요. 그런데 합격의 신은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하필 실기시험 첫날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실기시험을 망쳐버렸거든요. 시험을 망치고 나왔는데 저를 기다리던 경순 고모의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하루를 바라보고 고모와 함께 달려온 그동안의 시간이 떠올라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고모한테 안겨서 한참을 엉엉 울고 거의 탈진하다시피 해서는 집에 돌아왔어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죠. 경순 고모는 한 번의 실패로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마음 추스르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제 발목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았던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턴과 점프를 자주 해야 하는 발레는 힘들 거라는 의사소견이 나왔거든요.
6살 때부터 14년을 발레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저한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어요. 발레를 할 수 없는 인생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보냈어요. 제 걱정에 집에도 못 가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던 고모는 일부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제 방 앞에 놓으셨어요. 혜림아,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이거 좀 먹어봐. 일단 배가 차야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야. 발레 못하게 돼서 당장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겠지만 사람 인생이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 일단 한 숟가락만 먹어봐. 그리고 나서 고모랑 생각 좀 해보자. 어? 고모, 나 지금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밥은 먹어서 뭐해?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그동안 발레한다고 공부도 안 해서 이성적으로는 대학도 못 가. 우리나라에서 대학도 못 나와선 뭐라고 살겠냐고. 내 인생은 끝났어. 다 끝났다고. 그때였어요. 탈칵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 방문이 열렸어요. 그리곤 무서운 표정의 아빠가 안으로 들어오셨죠. 아빠는 성큼성큼 다가와 이불을 확 걷어내더니 제 손목을 끌어잡고는 주방으로 끌고 가셨어요. 억지로 식탁 의자에 앉히고는 제 앞에 밥그릇을 밀어놓으셨죠. 네 인생이 끝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먹일 음식 만든 사람 생각은 해라. 너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먹어. 먹고 나서 방에 틀어박혀 울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아빠는 일말의 애정도 없는 사람처럼 제게 강요하셨어요. 그 모습에 예전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안방에서 아빠와 경순 고모가 나누던 얘기였죠. 나는 상관없이 엄마를 따라 죽고 싶다고 했던 아빠의 말이요. 그래서 그동안 꾹꾹 눌러 담고 있던 말을 해버렸어요. 왜 여러 사람이야? 내 걱정하는 사람 우리 집에서 고모밖에 더 있어? 아빠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엄마 죽었을 때 아빠가 했던 말 나 다 들었어. 나는 상관도 않고 엄마 따라 죽겠다고 했던 말 다 기억한다고. 아빠한테 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아빠가 날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 아빠한테 난 아무것도 아닌 거 다 아니까. 내 무용 발표회 때 단 한 번이라도 왔어? 아니잖아. 어차피 아빠는 내가 발레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러면서 뭘 걱정한다는 거야? 괜히 내 생각하는 척 쇼하지 마. 다 필요 없어. 어차피 발레도 못하는 거. 그냥 굶어 죽어버릴 거야. 지금껏 단 한 번도 아빠 앞에서 반항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기에 아빠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고모는 제 등짝을 때리며 어디 아빠 앞에서 죽겠다는 소리를 하냐고 나무라셨지만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다 아빠 자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아빠는 더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고모를 따라 고모 집으로 가게 되었죠. 마음을 추스를 동안 고모 집에 있으려고요. 어릴 때부터 고모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던 탓에 제 방도 따로 준비돼 있어서 별다른 준비는 필요 없었어요. 예고에 들어간 뒤에 단 한 번도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저는 발레를 포기하고서야 그 한을 풀 수 있었어요. 떡볶이에 치킨, 피자에 햄버거까지 고칼로리 음식을 매일같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고모부가 주신 카드로 고모랑 백화점에 가서 옷이랑 화장품도 사고 일본으로 온천 여행도 다녀왔어요.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원 없이 했지만 그럼에도 가슴이 답답한 게 꼭 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거사, 아빠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를 하고는 네 마음이 편할 줄 알았니?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 네 아빠가 겉으로 보기엔 강철 같아 보이지만 속이 여린 사람이야. 그리고 예전에 아빠가 했던 말은 너무 가슴에 담지 마. 네 아빠가 널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 엄마한테 미안한 게 많아서 그랬던 거니까.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딨니? 너도 나중에 자식을 낳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죽어도 내 새끼만은 살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부모는 어떻게든 아빠와 제 사이를 이어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 고모를 생각해서 저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고모 말대로 재수학원에 등록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모 전문대 항공운행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리고는 졸업 후 모 항공사에 취직해 승무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워낙 어릴 때부터 강도 높은 발레 연습으로 체력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체력이 딸려서 못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진상 승객들 때문에 힘든 적은 있었어요. 그래도 세계 각국을 돌며 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발레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그 고비를 넘기니 또 다른 세계가 열린 기분이었죠. 그래서 인생은 어쨌든 간에 살아봐야 하는 건가 봐요.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몇 번의 연애를 경험한 저는 30을 앞두고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하게 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이제 막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시작한 참이었어요. 바쁜 인턴 기간 중에도 연애를 했을 만큼 남자친구도 저도 서로한테 푹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결혼이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예요. 하루는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낯선 번호로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더군요. 금융상품이나 각종 설문조사를 하는 데인가 싶어서 다시 전화를 안 해봤는데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안 왔었어?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제야 정체 모를 번호의 주인이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안 저는 서둘러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연락을 하니? 길게 말할 거 없고 일단 여기로 좀 와라. 김 실장, 얘한테 여기 주소 좀 알려줘요. 그렇게 전에 들은 주소로 갔더니 피부 관리샵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냉랭한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차 가져왔지? 일단 계산부터 하고 나와라. 저는 얼떨결에 어머님 대신 시술 비용을 계산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으로 향하게 되었죠. 명품 매장을 차례로 둘러본 어머님은 손가락을 몇 번 까딱하시고는 수백만 원짜리 백과 지갑, 스카프 등을 고르셨어요. 너는 뭐 필요한 거 없니? 기왕 나온 거 골라봐라. 그 말이 저는 제 것도 사주시겠다는 말로 알아듣고 손사래를 쳤어요. 초면에 시어머니 될 분한테 값비싼 명품을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계산하고 나와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매장을 빠져나가셨어요. 순간 벙찐 표정이 된 저는 울며 겨자먹기로 카드를 꺼내 계산을 마쳤어요. 쇼핑까지 마친 어머님은 백화점 위층에 있는 일식집에 가셔서 연어초밥과 성게, 김맛게를 드셨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당연하다는 듯 계산을 제게 맡기셨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고맙다는 말은커녕 앞으로는 연락하면 바로 달려오라는 말씀만 하시고는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귀신에 홀린 듯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말도 안 나왔어요. 정신을 차린 뒤에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내가 쓴 돈이 1,000만 원에 달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면 내 몇 달치 월급인데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렇게 경우 없는 분은 아닌데? 혹시 엄마가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와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건 아닐걸? 어머님이 새 지갑에 카드 옮기실 때 보니까 쓰시던 지갑이 있었거든. 그런데 자기야, 오늘 어머님 대신 낸 돈 말이야. 나 그거 카드로 긁었어. 그것도 일시불로. 내 수중에 그런 현금이 어딨겠어? 그래서 말인데 당장 다음 달에 카드값은 어떡해? 뭘 어떡해. 엄마가 주시겠지.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이 다 되도록 어머님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얼마 안 되는 승무원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규모였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고모한테 돈을 빌려보려고 전화를 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고모는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거 사. 그걸 그냥 내주면 어떡해? 아니, 그 여자도 웃기네. 왜 남의 딸한테 그런 걸 내게 해? 혹시 의사 아들 가진 유세 떠는 거 아니니? 왜 그런 여자들 많잖아. 의사 아들 앞세워서 며느리한테 돈 뜯어먹는 여자들. 에이, 아닐 거야. 재민 씨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 아직도 손수 가계부 적으실 정도로 검소하시고 평소에 경우도 바른 분이라고 하더라고. 예, 그런 사람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예비 며느리 불러서 명품 쇼핑에 운전기사 노릇까지 시키니?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 엄마를 절대 몰라. 네 고모부는 뭐 안 그랬는 줄 알아? 암튼 그쪽에서 입 닫고 있으면 네가 네 남자친구한테라도 받아야지 뭐. 그게 한두 푼이야? 승무원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그걸 뺏어먹으려 들어. 자기 아들 돈이면 그렇게 쉽게 쓰겠냐고. 진짜 웃기는 여자네 정말. 고모는 저보다 더 분한지 통화를 마칠 때까지 연신 예비 시어머니 욕을 했어요. 고모가 그렇게 저 대신 욕을 해주니까 내심 기분은 좋더라고요. 일단 고모가 빌려준 돈으로 카드값을 낸 저는 남자친구한테 카드 명세서를 건넸어요. 구매 물품과 금액의 형광펜으로 체크까지 해서요. 도합 978만 원이었어요. 에? 이걸 다 엄마가 쓴 거라고? 그 짧은 시간에? 말도 안 돼. 아니 도대체 뭘 샀길래 이런 돈을 써? 중고 경차라도 산 거야? 자기야, 내가 말했잖아. 백 하나랑 지갑, 스카프 몇 장 샀다고. 거기에 피부관리샵 시술비도 있고 점심값도 20만 원 넘게 나왔어. 그건 내가 어머님께 식사 대접한 걸로 하고 뺐어. 남자친구는 연신 한숨을 쉬고는 이렇게 큰 돈을 할부로 하지 왜 일시불로 했냐고 뒤늦게 투정을 부렸어요. 그리고는 당장 이 큰 돈을 줄 여력은 없으니 3개월로 나눠서 갚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어머님이 또다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번엔 개모임을 하던 곳으로 저를 불렀는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식사 비용을 제게 떠넘기시더라고요. 순간 욱하긴 했지만 옆에 사람들도 있어서 어머니 체면을 생각해 일단 계산을 해드렸어요. 그리곤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차 안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 오늘 식사 비용은 제가 내드리지만 앞으로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 식사 대접해드리는 건 몰라도 다른 분들 것까지 제가 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승무원이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박봉이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셨어요. 너 정말 양심은 없어도 주제 파악은 제대로 하는 애로구나. 그래, 승무원이 벌면 얼마나 벌겠니? 비행기만 탔다 뿐이지. 손님들한테 서빙하고 시중드는 천하디 천한 직업인데. 그래서 말인데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네가 귀한 직업을 가진 내 아들이랑 사귀는 게 급이 맞다고 생각하니? 너 그런 말 들어봤지? 의사는 하늘이 내린 직업이라고. 의사는 말이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람 몸을 고치는 일인데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일이니?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그럼 그렇게 귀한 직업을 가진 남자를 어떻게 맨입으로 사귈 생각을 하니? 듣자 하니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물건 산 값 내 아들한테 받았다며.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 너야 어려서 뭘 모른다 치지만 너희 부모님은 알 거 아니니? 의사 남편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전엔 10세 3개 이하로는 절대 의사 사위 못 들였다. 그런데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피 같은 내 아들 월급을 뺏어가? 너 그게 어떻게 번 돈인지 알기나 하는 거니? 사람 목숨을 몇 개나 구해야 벌 수 있는 돈인지 아느냐고. 너도 머리가 있다면 생각이라는 것 좀 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먼저인지 말이다. 차 세워라. 네 얼굴 보고 있으려니 화가 치밀어서 더는 못 있겠다. 어머님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가셨어요. 그제야 저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게 벌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앞으로 내가 의사 아들 둔 어머니의 기세 등등한 유세를 톡톡히 경험하게 됐다는 거를요. 그리고 그 유세는 생각보다 더 심했어요. 예, 다음 달에 우리 재민이 아빠 생일 있는 거 알지? 곧 새 식구도 들어오고 할 테니 모처럼 가족여행이나 갈까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가족여행이요? 좋죠. 재민 씨 병원 일 때문에 멀리는 못 가니까 가까운 일본이나 마카오 어떠세요? 일본이야 하도 많이 다녀와서 좀 그렇고 마카오가 좋겠구나. 그럼 재민이한테 일정 물어봐서 마카오 여행 항공권으로 준비해라. 네가 승무원이니 할인도 좀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니? 사실 결혼 전이라서 딱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냥 알겠다고만 대답을 했어요. 게다가 저도 함께 가는 것도 아닌데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여행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너도 가야지. 이제 우리 식구 되는 건데. 엄마가 가족여행 가자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지자는 뜻이잖아. 이 바보야. 넌 그 말 뜻도 못 알아채고 알겠다고 한 거야? 그래?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말이 맞다니까. 그나저나 3박 4일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과가 워낙 바빠서 말이지. 난 1박만 하고 먼저 와야 될 것 같으니까 나머지 일정은 자기가 맡아줘. 이참에 점수 좀 많이 따라고. 결혼 전부터 예비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는 거라서 이래저래 걱정되는 게 많았지만 남자친구 말대로 이참에 점수 좀 따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시간은 흘러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남자친구 가족들과는 공항에서 만나기로 해서 저는 따로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뭐? 너도 가겠다고? 아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우리 가족이라도 되니? 남의 집 가족여행에 왜 네가 끼느냐고. 엄마도 참. 곧 있으면 우리 가족 될 거잖아요. 난 당연히 혜림이도 가는 걸로 알았죠. 그리고 난 시간이 안 돼서 1박밖에 못 있어요. 아빠랑 엄마 영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두 분만 두고 오겠어요. 이참에 승무원 예비 며느리 덕 좀 보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뜨뜻미지근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나 참, 누군 가고 싶어서 가는 줄 아시나. 출발 전부터 기분이 상한 저는 서운한 표정을 감추느라 꽤나 힘들었어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남자친구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예비 시부모님을 모시고 관광에 나섰어요. 전날 시내 관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날은 호텔 투어 계획을 하고 있었죠. 마카오에는 5성급 1류 호텔들이 많기도 하지만 각 호텔마다 나름의 알찬 이벤트가 많아서 호텔 투어만 해도 하루가 금방 지나갈 정도였어요. 아직 유럽 여행을 못 가보셨다고 해서 실제의 2분의 1 규모로 만들어진 에펠탑도 함께 가보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베네치아 호텔 투어도 했어요. 조금 허술하기는 하지만 나름 수로를 따라 이동하는 곤도라도 태워드렸죠. 그리고 마카오에서 제일 유명한 에그타르트 매장이 베네치아 호텔 안에 있어서 에그타르트도 사드렸고요. 그 외에서 각 호텔들의 특징을 살린 분수쇼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왠지 두 분 표정이 그저 그렇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호텔 투어를 다 돌기도 전에 피곤하다시며 호텔로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라도 하고 들어가시라고 했는데도 한사코 마다하시길래 호텔 방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만 따로 나왔죠.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얘, 너 현금 좀 있지? 있는 돈 다 챙겨서 당장 이리로 와라. 무슨 일인지 말도 않으시곤 다짜고짜 현금을 들고 오라고 하셔서 급하게 지갑을 챙겨 들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지갑을 빼서 들고는 막 달려가시더라고요. 뒤따라 가보니 호텔 안에 있는 카지노였어요. 앞서 달려들어가신 어머님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을 찾아 카지노 안으로 들어간 저는 한참 만에 어머님과 아버님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뭐가 그리 화가 났는지 카지노 딜러의 멱살까지 쥐고 욕설을 퍼붓고 계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덩치가 큰 가드들 여럿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이렇게 뒀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일단 딜러의 멱살을 쥔 손을 뜯어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었죠. 그랬더니 반쯤 정신이 나간 아버님이 씩씩대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새끼가 손장난을 치잖아. 내가 똑똑히 봤다고. 그러자 어머님도 합세에 큰 소리를 치셨어요. 우리가 큰돈 따게 생기니까 저것들이 술을 쓴 거지. 주인장 나오라 그래. 어디서 직원교육을 이따위로 시켜. 일단은 두 분을 진정시키고 카지노 딜러한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옆에 있던 손님들도 하나같이 예비 시부모님이 룰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딜러가 몇 번이나 영어로 설명을 했는데도 매번 오케이라고만 대답하곤 저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생긴 해프닝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는 예비 시부모님을 모시고 방으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이번엔 모든 걸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넌 왜 바보같이 그 인간들한테 사과를 하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거기서 날린 돈이 얼만지나 알고 그래? 길게 말할 거 없고 너 당장 가서 우리 돈 찾아와. 당장 찾아오라고. 어머님, 제가 설명 들어보니 두 분이 잘못하신 거 맞아요. 게임 룰을 잘 모르시고 무조건 오케이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 판돈은 계속 커지고 결국엔 다 날리신 거죠. 비싼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마음 푸세요. 그런데요, 어머님. 아까 가져가신 제 지갑은 어디 있어요? 설마 거기 든 돈 다 쓰신 건 아니죠? 네가 쓰라고 가져온 돈인데 당연히 다 썼지. 네? 그거 여행 경비예요.
그 돈 없으면 당장 밥은 어떻게 사 먹어요? 야, 넌 머리 뒀다가 뭐하니? 카드 있잖아. 네 지갑 보니까 카드도 많던데 뭐가 걱정이야? 그깟 돈 몇 푼 날렸다고? 네가 지금 시부모한테 성내는 거냐? 제 돈을 포함해 카지노에서 수백만 원을 날린 예비 시부모님은 되려 제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잘난 의사 아들이 있었으면 제대로 잘 따져서 돈도 돌려받았을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어가셨죠. 다음날 오후 남자친구한테 전화해 전날 있었던 일을 전했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카지노 때문에 불안불안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실은 우리 아버지가 도박에 혹하는 기질이 있거든.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매번 화투판 벌여서 싸움 나고 그랬었어. 호텔 투어를 시작할 무렵부터 피곤하다며 호텔로 가자고 자꾸 조르시더니 카지노에 들러 도박을 하시려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그 일로 인해 홍콩에 들러 쇼핑을 하려던 나머지 일정은 엉망이 되고 말았고 서로 사이만 더 멀어진 채 여행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솔직히 이런 분들을 시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게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 결혼을 멈췄어야 했는데 흐지부지 떠밀려 갔던 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시간은 흘러 몇 달 뒤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경순 고모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시겠다고 해서 저희 쪽은 아빠와 고모,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나갔고 신랑 측은 시부모님 두 분과 예랑이 나왔어요. 상견례 장소는 가격대는 높지만 음식도 괜찮고 꽤 인기 있는 곳이라서 예약도 힘든 곳이었어요. 제 경우는 고모부 찬스로 겨우 예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룸에 들어서자마자 예비 시어머님이 장소에 대한 투정을 부리시더라고요. 에게? 룸이 뭐 이렇게 작아? 돈 아끼겠다고 작은 방으로 고른 거야 뭐야? 자기네가 돈을 내겠다고 하더니 고작 이런 데서 하려고 그런 거구만.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 말을 들은 고모가 한 소리 하려고 했지만 아빠가 말리셨어요. 그러자 예랑이 자기 엄마한테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기 엄청 비싼 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약도 못하는 곳이라고. 혜림이 고모부 덕분에 겨우 예약한 거야. 그러자 어머님은 입을 삐죽거리며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들어왔어요. 소문대로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제야 예비 시부모님도 꽤나 만족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가자 본격적으로 혼수 얘기가 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예 목록까지 준비해왔더라고요. 혼수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 말 먼저 해야겠어요. 혜림이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의사잖아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한국에서 자식을 의사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 애 앞으로 들어간 돈도 그렇고 의대 보내면서도 돈이 얼마나 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말입니다만 의사 사위 보고 싶으면 매달 500만 원씩 20년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저희 아빠는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고모는 입을 떡 벌리고 기가 막힌 듯 한숨을 내쉬었고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십니까? 의사 사위는 아무나 드리는 줄 아세요? 다른 집들은 일시불로 10억 준답니다. 거기에 비하면 월 500은 애들 껌값이라고요. 그 말에 참다 못한 고모가 나섰어요. 아니, 500이 다가 아니잖아요. 무슨 연금 복권도 아니고 자그마치 20년간이나 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자 아버님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하셨어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키웠는데 이거야말로
복권 당첨된 거나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500씩 20년간 달라는 건 무리한 조건은 아닌 거죠. 앞으로 내 아들이 벌어들일 돈이 얼만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손해보는 일은 안 하는 편입니다. 싫으시면 이혼사는 없는 걸로 아시죠? 어이가 없어서 한숨이 다 났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남자친구란 인간이 표정 하나 안 바뀐 채 밥만 먹고 있지 뭐예요. 헛소리를 짓거리는 예비 시부모보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자친구한테 더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이 결혼 못하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일시불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해드리죠. 비서한테 연락을 해야 하니 우선 식사하시면서 기다려주시지요. 말을 끝내고는 아빠는 휴대폰을 들고 나가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를 비롯해 예비 시부모 얼굴에 화색이 오르더라고요. 잠시 뒤 아빠가 룸으로 돌아오셨고 식사는 계속 진행되었어요. 저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서 물만 마셔댔죠. 그건 고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를 먹을 때쯤 아빠 비서가 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난주머니에서 돈봉투를 꺼내 아빠한테 건넸죠. 돈봉투를 받아든 아빠는 봉투 속 수표 액수를 눈으로 확인한 후 예비 시아버지한테 넘겼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1억 7천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그러자 아버님이 인상을 팍 쓰며 소리쳤어요.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 안 사람이 분명 현금 10억이라고 하는 거 못 들었어요. 콜랑 1억 7천 가지고 이혼사를 진행하자는 겁니까?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언제 혼사를 진행하자고 했습니까? 거래를 마치자고 하는 거지요. 땡땡 실업 김준규 대표님 맞으시죠? 듣기론 우리 회사에서 하청을 맡고 계시다던데 아닙니까? 아, 제가 명함을 안 드렸군요. 아빠는 명함 케이스를 꺼내 명함을 한 장 빼서는 아버님 앞에 내밀었어요. 명함을 확인한 아버님은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는 이내 손을 바들바들 떨더군요. 자식 팔아 돈 챙길 생각은 하면서 사돈 될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혼사를 진행하려고 하셨습니까? 한심하기는. 방금 건넨 그 돈은 그동안 땡땡 실업에서 납품받은 제품에 대한 잔금입니다. 오늘 이후로 그쪽 회사와는 모든 거래를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회사에 연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모님, 그만 일어나시죠. 혜림아, 너도 일어나라. 아빠는 고모와 저를 데리고 룸을 나섰어요. 그러자 예비 시아버지가 달려나와 저희 아빠 앞에 무릎까지 꿇고는 싹싹 빌더라고요. 제발 거래는 끊지 말아달라고요.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이 거래마저 끊기면 회사는 망한다고 눈물까지 흘리며 통사정을 했어요. 회사가 그 모양인데 마카오까지 가서 수백만 원짜리 도박을 했습니까? 사장이 이런 정신상태로 사는데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게 이상한 거죠. 자식 보는 앞에서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이미 거래는 끝났습니다. 아빠는 표정 하나 안 바뀐 채 저랑 고모를 데리고 식당을 나섰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게 된 저는 얼마 뒤 남자친구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우리 사이에 남은 채무관계를 정리했어요.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음에도 남자친구는 생돈 나가는 것처럼 엄청 아까워하더군요. 자기 부모가 쓴 돈인데도 말이죠. 고모가 그러시는데 아빠는 그동안 제 남자친구는 물론 그 부모에 대한 뒷조사까지 다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애초에 결혼을 시킬 생각도 없었더라고요. 제가 좋다고 하니 상견례 자리까지는 나갔지만 어떻게든 적당한 꼬투리를 잡아
파혼시킬 마음을 갖고 계셨다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 알아서 파혼 사유를 만들어주니 잘 됐다 싶으셨던 거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자식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누구보다 깊었다는 걸 파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번 파혼을 두고 주변에선 비싼 경험했다 치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번 파혼이 아빠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랜 시간 아빠와는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아빠한테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도 용기를 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